은둔의 즐거움. 신기율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프롤로그.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된다.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지, 수많은 이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면 나는 가끔 투명 망토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만약 쓰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투명 망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몰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안가품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동안 채워지지 못한 욕망이 솟구쳐 오르고, 그런 욕망은 대부분 일탈을 향한다. 돈이 있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것들은 투명 망토를 쓸 때 드러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투명 망토로 뭘 하고 싶으신데요? 상대에게 건넨 질문이 내게 돌아온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투명 망토를 쓰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사실 망토를 써도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미 나는 주기적으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특별하고 은밀한 시간을 은둔이라 부른다. 은둔은 나에게 투명 망토를 쓰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되면 나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나쁜 짓을 시도하는 부정의 일탈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몰입의 시간을 만끽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동안 잠시나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한다. 투명 망토를 어디선가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면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녀처럼 혼자 남겨진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망토를 벗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투명 망토를 쓰기만 할 뿐 벗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고독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망토는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벗을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일 뿐이다. 망토를 벗지 못하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고독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 망토를 입고 벗는 것처럼 내가 그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고독이 주는 외로움보다 고독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런 자유로운 고독의 시간이 바로 즐거운 은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고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은둔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은둔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삶의 역할을 바꿔주는 신비한 터널이나 나를 충전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내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더 좋은 고독에 다가가게 한다. 좋은 고독은 내 삶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면 나는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의 안온함은 언제나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단단한 장막이 되어준다. 내가 겪었던 은둔의 즐거움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막아주는 삶의 장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신기율의 마음찻집 주인장 신기율.
10분 스위치를 켜서 좋아하는 나로 살다. 4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이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대형 쇼핑몰을 찾았다. 예매해둔 가족 영화를 보고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른 뒤에 저녁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렀다.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는데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엄마와 아이가 보였다. 두 모녀를 보니 어제 상담을 나누었던 미혼 한부모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녀가 아이와 단둘이 쓸쓸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한부모 엄마들을 상담하기 시작한 후로는 엄마와 아이 둘만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애잔한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줄곧 기분이 울적해져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가 없었다. 내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그 여운이 유독 가시지 않는 날이 있다. 나에게는 그런 날이 상담을 진행하고 온 날이었다. 대략 한 번에 4시간 이상 쉬지 않고 진행되는 마음치유 상담은 아픈 마음을 포도두며 진솔한 위로를 주고받는 따뜻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날은 듣고 잊어버리기에는 사연이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아픔을 어쩌면 그렇게 잘 버티며 살아왔는지, 안일하게 살아온 내가 부끄러워져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날은 상담에서 했던 말과 들었던 이야기, 그때의 감정과 표정으로 종일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리고 이런 날 아무 준비 없이 집에 들어가면 꼭 탈이 난다. 몸과 마음에 머물러 있던 슬프고 울적한 감정이 그대로 식구들에게까지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약자인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분이 가라앉은 아빠의 눈치를 보고 아내는 그런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애를 쓴다. 그날 저녁 집안은 내가 가지고 온 슬픔의 감정으로 온통 어둡고 우울해진다. 물론 가족끼리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데 있다. 평범했던 집안 분위기를 매번 내가 가져온 무거운 분위기로 물들이는 것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일이다.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낸 후 나는 이런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나친 몰입의 여운을 털어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이 끝나면 작업복을 갈아입듯이 집에 오기 전에 일터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마치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신문사 기자에서 슈퍼맨으로 변신하듯 나에게도 그런 역할 전환에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내가 찾아낸 역할 전환의 공간은 자동차였다. 자동차를 역할 전환의 공간이라고 설정한 뒤로 나는 상담을 마치고 집에 오는 날이면 지하 주차장이 아닌 실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다. 그리고 엔진을 끄지 않은 채 10분 정도 차 안에 머물렀다. 주차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좋아하는 음악을 트는 것이다. 자주 트는 음악은 오카리나 연주곡인 대황하다. 음악이 흐르면 운전석의 의자를 뒤로 눕혀 가장 편한 자세로 몸을 기댄다. 운전이 아니라 쉬기 위해 앉아있는 운전석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그 편안함에 몸을 맡기고 크르릉대며 낮게 떨리는 엔진의 진동을 느낀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엔진의 열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범퍼 위로 올라와 몸을 데우는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기도 한다. 비가 오면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그런 편안함 속에서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마치 기도문을 외우듯 속삭인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남편이자 아빠로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끄듯 과열된 머리를 끈다고 상상하며 이곳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 잘 맡겨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완의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10분 정도를 차 안에서 보내고 집으로 올라간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마음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지쳐있던 몸에서는 새로운 의욕이 일어난다. 밥을 가득 먹고 난 뒤에도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분명 힘들었던 느낌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도 조금씩 아빠와 남편으로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난다. 그런 새로운 의지가 채워질수록 이전의 느낌은 점점 희미해진다. 아니, 분명 마음속에 이전의 감정은 존재하지만 문 앞에 클로즈드라는 팻말을 달고 영업을 종료한 상점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자동차에서 10분을 보낸 후부터는 확실히 슬픔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감정을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역할 전환의 공간에 일과 가정이라는 별개의 영역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의식적인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나는 조금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부여가 확고할수록 그 공간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힘과 의지를 불러일으켜준다.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긍정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의 설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소한 일로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듯 단순히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하다면 다음의 실험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신체 언어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라는 테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는 에너지를 높이는 자세와 에너지를 낮추는 자세를 취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의 변화를 다룬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지를 높이는 자세는 책상에 다리를 뻗어 올리고 머리 뒤로 팔깍지를 한 채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거나 양손을 허리에 대고 꼿꼿이 선 채로 상대방을 노려보는 듯한 자세를 말한다. 반대로 에너지를 낮추는 자세는 구부정히 서서 팔짱을 끼고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의자에 의기소침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말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피실험자가 에너지를 높이는 자세를 취했을 때 공격성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평소보다 20%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이 15%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에너지를 낮추는 자세는 테스토스테론을 10% 감소시키고 코르티솔은 15% 증가시킨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호르몬의 작용으로 에너지를 높이는 자세를 취했던 그룹에서는 도박 참여율이 86%나 되었고 반대의 그룹에서는 60%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취하는 자세와 태도, 즉 신체 언어와 생각만으로도 실제 우리 몸은 거기에 맞는 변화를 보이며 몸과 마음과 행동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연기를 업으로 하는 배우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2010년 개봉한 김지훈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2010년 개봉한 김지훈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연쇄 살인마 역을 맡았던 배우 최민식은 촬영 중 고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아파트 주민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제게 친근한 말투에 반말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인사를 받아줬을 텐데 그날은 속으로 이 새끼 왜 나한테 반말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놀랄 정도로 사납고 공격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영화를 위해 연쇄 살인범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살인범을 따라야 했던 신체 언어와 생각이
자신을 촬영장 밖에서도 연쇄 살인범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 일과 가정 사이를 오가는 다리 역할을 해줬던 차 안에서의 10분이라는 시간도 이런 식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동차가 역할 전환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식적인 설정. 자동차 안에서 되뇌었던 리셋을 향한 생각과 의지. 그리고 보상처럼 주어졌던 안락한 자세의 신체 언어가 모여 내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동력이 되어준 것이다.